그럼 일단 청소년 인권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협약에서 제시하는 4가지 기본 원칙은 청소년 인권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기본 원칙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첫째는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동은 성별, 종교, 인종, 장애 이런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권리네요. 그렇죠. 둘째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입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다른 무엇보다도 아동의 이익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존 및 발달의 원칙인데요. 모든 아동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생존과 발달, 중요하죠. 음, 마지막 넷째는 아동 의견 존중 및 참여의 원칙입니다.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또 그 의견은 진지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청소년 참여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 학자들도 여러 관점에서 분류를 시도했던데요. 네, 예를 들어서 프랭클린과 프리맨 같은 학자들은 복지권, 보호권, 그리고 성인과 좀 유사한 권리, 또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권리, 이런 식으로 나눠 설명하기도 했고요. 아, 복지, 보호, 성인권, 독립권. 네, 또 콜즈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첨부권, 보호권, 의사표명권, 권능부여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첨부권, 보호권, 의사표명권, 권능부여권이요? 그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첨부권은 지식을 추구하거나 사생활을 보호받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고요. 보호권은 학대나 착취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표명권은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고, 권능부여권은 이런 권리들이 실제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 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국제적인 기준이나 학문적인 논의들이 그럼 우리나라 법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아마 청소년 기본법이 그 역할을 하겠죠? 맞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이 그렇군요? 네, 기본 이념에서도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고 또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런 자율적인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권리나 책임들이 명시되어 있나요? 일단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 금지,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스스로 결정할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같은 것들이 보장됩니다. 물론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와 책임이 함께 가는 거군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도 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청소년 정책 사항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아, 정책위원회? 네, 이를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기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방과 후 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도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요? 어떤 사업인가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이나 학습 지원, 또 급식이나 상담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 사업입니다. 아, 종합 서비스군요. 네, 이를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거죠.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 개념과 법적 기반을 살펴봤으니 이제 청소년의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 참여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청소년 참여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참여에도 근데 여러 수준이나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하트의 참여 사다리 모델이 참여 수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 모델은 참여를 8단계로 나누거든요. 8단계다요. 네, 근데 낮은 단계는 사실 실제 참여라고 보기 어려운 조작이라던가 장식, 명목적인 참여 같은 비참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그냥 동원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름만 올려놓는 그런 경우죠. 아, 그런 건 진정한 참여가 아니군요. 그럼 높은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서요. 성인이 주도하긴 하지만 청소년과 동등하게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면 청소년이 주도하고 성인이 조력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청소년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가장 높은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 점점 주도성이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이 모델은 결국 청소년 참여가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주도성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이런 참여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되어 있겠죠.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 기구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청소년 특별회의입니다. 이건 전국의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서 정책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범정부 차원의 참여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회의체군요. 네. 청소년의 목소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죠. 둘째로는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로 청소년 수련관 같은 청소년 시설에 설치되는데요.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시설을 좀 더 청소년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구입니다. 시설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도나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구입니다. 아, 이건 지역 단위의 위원회군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의 청소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